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광주교대 명예교수 박남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이죠.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요새는 정말 치열해지고 있고요. 동시에 그 인재를 기르려고 했더니 수도권과 지역의 교육 격차에 대한 고민이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육이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 어떤 시민을 키워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핌 TV에서는요, 최겨진 교육부 장관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교육이 현재는 어떠하고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꼭지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첨단 미래 인재와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고요. 지금 이제 국가적인 메가 프로젝트 또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지, 동시에 어떻게 해야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도 여쭙고자 합니다. 결국 요새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문해력 부분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이 문해력을 올리면서 기초학력을 올릴 것인지, 그래서 독서교육에 지금 교육부가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AI 시대일수록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 독서교육을 과연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지 장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이기도 한데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교육감 하실 때도 아주 강조하고 많은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면서 토론하고 공동체 문화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문해력과 독서 교육,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까지 이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현 장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뉴스핌 TV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역 중심의 이 메가 프로젝트형 인재 양성에 관한 건데요. 이제 반도체, AI 등 이 국가 전략 사업과 지역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중심 메가 프로젝트형 인재 양성의 핵심 목표, 그리고 기존 산학협력, 지역혁신 사업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지금 시대가 반도체나 피지컬 AI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교육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인재 양성이 되겠지요. 그동안에 말씀하신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게 개별 기업하고 대학을 연결해서 지역 혁신이 16개 시도 단위의 사업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면 메가 프로젝트의 인재 양성은 이걸 더 나아가서 기존의 산학협력이나 지역혁신 정책을 초광역권으로 국가 전략 산업하고 연결해서 국가 초격차 경쟁력 확보라는 것, 그리고 5국 3특 균형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형 인재는 지역에서 배우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역량을 갖춰서 지역에서 일하면서 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이제 우리가 이후에 성장시켜야 될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연구기관들이 다 함께 인재를 제때 양성하고 또 취업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다가 보면 이제 자꾸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명 필요하긴 한데 지역에서 교수진을 확보하려고 할 때랄지, 또 대학의 교육과정을 바꾸고자 할 때, 또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자 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수 유치를 위해서는 또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대학의 교육과정이랄지 연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요? 인재 양성의 정규 교육 과정만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해서 1년 단위의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교수님 잘 아실 텐데요. 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산업계의 인력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첨단 산업 특성화 대학이나 첨단 분야의 혁신 융합 대학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 운영이나 교육 인프라 그리고 대학 간의 공유 같은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아까 교수 의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해외라든지 혹은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의 우수 인재를 교원으로 이렇게 영입해서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는 일까지 하실 수 있도록 겸직이나 네, 이중 소속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K21 사업 예, 예. 그리고 20 학술 사업 같은 연구 지원을 통해서 첨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석박사급 인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그 정주형으로 이렇게 기르고자 할 때 기껏 길러놓으면 다 수도권으로 빠져가고 지역에서 정착을 안 한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교육부가 주관해서 대학, 지자체, 기업이 이렇게 협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 안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업하고 노력하는 구조가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16개 광역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여건이나 성장 엔진을 고려해서 대학 그리고 기업과 함께 인재를 길러내는 소위 앵커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앵커 체계에서는 대학은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서 그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고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 같은 지역 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의 연구 개발을 위한 고급 전문 인력이 솔직히 좀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는 브랜드 단과대학이나 특성화 융합 연구원 같은 거점 국립대에 투자를 집중해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메가 프로젝트, 국토공간 대전환 같은 큰 사업들과 연계해서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지역의 활력 그리고 청년의 정주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지역 균형 장학금 이런 형태로 해서 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대학의 교육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지역 산업도 연계하고 청년 취업도 이게 연결을 시키기 위한 이런 실질적인 하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 기껏 해놨더니 결국은 혜택만 받고 가버린달지 또 하나는 요새 지금 지방 사립대들이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지난 2025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가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 유입 인구, 그 유입 인구의 77%가 20대 초반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0대 초반이라는 게 대학 진학 단계에서 청년층이 수도권 쏠림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나 여러 가지 정제 여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육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리고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립대학 우수 학생들을 위한 그들을 지원하는
장학금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는 지역균형 장학금이라고 네, 부르고 그것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지역균형 장학금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범정부적으로 취지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산업정책, 공공기관 차용 우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결돼서 지역 대학 진학하는 것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체적인 도입 시기,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더 세부화된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은 관계부처와 지금 최종 협의를 거쳐서 9월이 오기 전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역 대학을 선호하고 또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겠다. 이런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저희가 바라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독서교육 문해력 쪽으로 한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환경이 되고 나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를 잘 안 하게 되고 텍스트를 잘 읽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문해력은 더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최근에 독서 교육을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장관님께서 보실 때 오늘날 독서 교육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지 또 AI 시대에 필요한 읽기와 문해력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 정책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생성형 AI가 우리가 궁금해하던 것을 쉽게 정답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네네. 시대가 됐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럴수록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넓히고 소통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역량이 실제로 더 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독서 교육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게 결코 아니고 범람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다양한 그중에는 상당히 왜곡된 정보도 있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생각할 수 있고 깊이 탐구할 수 있고 타인에게 공감할 수도 있고 타인을 설득할 수도 있으면서 네.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건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읽기나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비판하고 질문하고 깊게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공감하는 역량을 네.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가 요구하는 읽기와 문해력을 갖춘 주도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게 체계적인 학교 독서 교육을 그 성장 단계에 맞게 세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독서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늘 이제 그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능이랄지 이런 거하고 연관을 안 시키면 관심이 없고 또 연관을 시켜놓으면 독서 흥미가 떨어지고 이런 그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부담으로 이어지지도 않으면서도 또 즐겁게 읽도록 할 것인가 아마 이게 지금 교육부도 상당히 고민일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쯤을 생각해 보면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숙제로 독후감을 반드시 몇 장으로 써내라 하면 이 부담스러워서 책의 감동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이때쯤에는 평가에 네가 이 고전 세계문학 이런 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가로넣기 하는 평가 문제를 작문 시간 시험지에 무슨 책을 읽고 이렇게 가로를 써 넣게 하는 시험 공부로 책을 읽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책을 반드시 읽게는 되는데 그때 책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독서에 관한 관심이나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정말 독서가 얼마나 즐겁게 이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책을 가까이 하고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감동을 느끼고 어른이 되어서도 꾸준히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독서 교육이 잘 된 것일 텐데 그런 면에서 억지가 아니게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습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 읽은 느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평가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에 교육부에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업과 연계한 독서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특히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학년으로 지정해서 개별 학생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한 지명 지원을 해보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한중일 그 어린이 동화 그 모임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2년인가 시작해서 20회를 거치는 동안 이번에 가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한 10몇 년 전에 참석했던 그 선배들이 대학생이 돼서 거기 와서 함께 이렇게 지도도 하고 의견 나누고 이러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독서,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지 않고 독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보는 일까지도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그 다양한 형식의 독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입시나 평가로만 보는 것은 좀 아니고 접근할 수 있게 그러려면 아무래도 어른들이 책을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 이 갈등과 혐오 또 허위 정보까지 확산하는 이런 사회에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데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교사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회 현안을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혹시 교육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취임하고 나서 내용은 있지만 이제 형식적으로는 좀 소홀히 다루어졌던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민주시민교육국을 해서 해야 될 정도로 이 일이 할 일은 많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학생들이 SNS 같은 걸 통해서 허위 정보, 조작 정보, 갈등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지 판단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그냥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다들 이걸 제대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고 바르게 표현할 줄 아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온 국민이 다 합의한 헌법교육 그리고 이 문제를 어른의 시각에서 봐서 이건 옳아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지도하기보다는 학생들 자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같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타인에 대해서 존중이나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보고 찾아보기로 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의 이 소위 정치적 중립성 또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기도 하지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의견이 다른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히 교사가 정치적 중립에 얽매여서 이런 것들을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에 관해서 적어도 학교에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저희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현안에 대한 토의 토론은 얼마든지 활성화돼야 된다. 다만 교사의 선입견이나 교사의 주관을 주입하지 말아야 된다 같은 그런 기본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사회적 합의로 민주시민교육법에 포함해서 법제화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이 관련 수업할 때 적어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수업 원칙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법제화도 하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한 교육활동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네, 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참 사회 해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칙에 대한 해설이나 사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은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어서 선생님께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네. 교수 학습 자료도 네, 이게 네.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학습 자료나 이 어떤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발해서 안내하고 잘 활용하신 분 동료 선생님들이 또 그걸 직접 같이 나머지 동료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량 강화 연수 이런 네네. 것들도 강화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네네. 근데 그거 무엇보다도 사실은 사회에서 서로 뭐 다른 생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회에 축소하는 교실 안에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이 다양한 견해를 아이들이 충분히 토론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의 그 교육 활동에 대한 그 전문성을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의 그 신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하고 비판적 사고 쪽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2022년에 그 피사가 학업 성취도 평가할 때 이 학생들이 디지털 문해력 검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온라인에서 읽은 것을 그대로 믿는다. 이런 응답이 우리나라 학생은 50.9%였는데 OECD 평균은 39.8%.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조사도 보면은 선거 개표 부정 가능성, 반중 정서 이런 검증되지 않은 것도 애들이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청소년들이 조금은 자기의 시각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직면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 쪽에 혹시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같은 문제의식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 피사의 여러 가지에서는 상당히 앞서는데 적어도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 사회 참여나 민주적 소통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평균치도 조금 모자랄 정도에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 계획 이라는 것을 뺐는데요. 그 계획에는 허위 정보의 이해, 팩트체크 실습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전문 강사가 학교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런 수업을 제대로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같이 이것이 문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지금부터 미디어 교육 활성화에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얘기할 때 접근 및 활용 능력, 이해와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사회 참여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이 네 가지 큰 영역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저희들은 이제 핵심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역시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걱정들을 어른들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매우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틀림없이 우리보다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럴 준비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께서 서둘러서 어른들의 판단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격려하면서 지켜봐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멋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교를,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에서는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독서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교육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지 이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의미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어 주신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